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가웠다. 특히 오늘 같은 날씨는 눈발과 함께 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사람들의 옷길이 절로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유나린에게 그 추위는 아무 의미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한겨울의 새벽에 응급실 앞들것에 누워 있었다. 배가 너무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산통은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시작되었고 진통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택시도 잡히지 않는 한밤중 그녀는 가까스로 119를 불러 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간호사의 손을 꼭 쥐었다. 제발, 아이만 무사하면 돼요. 들꺼디 복도를 지나 분만실로 향하는 순간 그녀는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얼어붙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전남편 강준호였다. 의사. 서울 강우병원의 외과 에이스. 그녀가 2해 동안 함께 살았던 남자. 그리고 지금은 결혼도 파혼도 아닌 어딘가 모호한 관계로 남아버린 사람. 그녀의 눈이 커졌다. 놀람, 혼란, 공포.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왜 당신이 여기에 있어? 그녀는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준호 역시 그녀를 보자마자 미세하게 눈썹이 떨렸다. 그러나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진행해야 합니다. 산모 상태가 심각해요. 하리는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요.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요. 제발. 그러나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나린 씨,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이분이 여긴 최고 전문의예요. 아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운명이란 잔인할 정도로 조용히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분만실의 문이 닫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자궁수축은 더욱 심해졌고 온몸이 진땀에 젖었다. 호흡하세요. 유나린 씨, 힘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준호는 장갑을 끼고 손을 소독했다.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의사의 표정이 떠올랐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감정을 지우고.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인의 비명, 고통스러운 숨소리.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랐다. 그녀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끌어올렸다. 그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새하얀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가 간호사의 품에 안겼고 조심스럽게 준호 앞으로 다가왔다. 강 선생님, 보시겠어요? 간호사의 말에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기를 바라보는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리와 색이 사라졌다. 아이의 얼굴, 그 작고 여린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높은 콧대, 뾰족한 턱선, 입꼬리의 각도까지. 이건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다. 이 아이는 그의 얼굴을 그대로 닮았다. 그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됐다. 강준호. 그는 의학적으로 불임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할인과 함께 수많은 검사를 했고 결국 이혼의 원인도 그것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의 생명은 그 어떤 과학적 설명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아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혼란, 경악,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기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는 내 아들이니?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외면하고 도망쳤던 과거가 차가운 분만실의 공기 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유나리는 깨어났을 때 창밖은 이미 아침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옆 침대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술 부위의 통증이 날카롭게 몰려왔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숨을 고르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일어나셨네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하리는 고개를 돌렸고 문 앞에 서 있는 강준호를 바라봤다. 흰 가운을 벗고 검은 코트를 걸친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닌 그냥 전 남편이었다. 하리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물러섰다. 당신, 왜 아직 여기에 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도시락과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아기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인큐베이터에 있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그의 말에 하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얼굴은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분만실에 있었던 거죠? 하필 당신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피하지 않고 답했다. 응급 상황이었고 내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야. 다른 의사를 부를 시간이 없었어.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불편함,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들켜버린 비밀에 대한 불안. 그리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리나, 그 아이, 내 아이 맞지? 순간 하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준호는 그 답을 이미 예상한 듯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까지 숨기고 싶었어? 내가 떠난 지 8개월. 그 아이는 지금 막 태어났고 얼굴은 나랑 너무 똑같아. 하린의 손이 이불을 꼭 움켜쥐었다. 당신은 불임 판정 받았잖아. 그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야. 그건 오래된 검사 결과였고 난 이후에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았어.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결과는 다른 결론을 말해줬지. 난 그걸 내게 말하지 않았어. 너한테 자유를 주고 싶었거든. 넌 나와 있으면 너무 외로워했으니까. 그 순간 하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분노와 원망, 나 혼자만 사랑했다는 생각들이 한순간에 균열을 일으켰다. 왜 그걸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속삭였다. 우린 그냥 오해만 반복하다 끝났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줬다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내 감정보다 너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자격이 없다고. 널 붙잡을 자격이.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고 눈을 닦았다. 지금 그런 말. 아무 소용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 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 당신 가족, 특히 어머니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리는 그 시선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다는 걸 느꼈다. 그건 혼란, 후회, 책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었다. 하리나,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당신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소리쳤다. 2해 동안 나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기억해. 매일 혼자 밥을 먹고 당신의 뒷모습만 바라봤어. 그때 나는 매일 무너졌고 당신은 모른 척했어.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그땐 내가 나 자신을 감당하기도 힘들었어. 그 순간 병실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 천천히 들어왔다. 단정한 코트, 냉정한 눈빛. 바로 최사모 준호의 어머니였다. 하리는 몸을 움찔했다. 아직도 여기에 있었군요. 최사모는 하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애가 내 손자라니 믿을 수 없어. 하린은 이를 악물었다. 이 아이는 내 전부예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지. 최사모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술 부위의 통증에 비틀거렸다.
준호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들도 나와 이 아이를 또다시 부정하려는 거야? 그렇게까지 나를 없던 사람 취급하고 싶어? 병실 안의 공기는 냉기처럼 얼어붙었다. 한때 가족이었던 세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운 채 마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작고 연약한 아기 강민서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유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문에는 겨울비가 가늘게 흩날리고 있었다. 하얀 병원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준호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문을 닫고 그녀를 향해 몇 걸음 다가왔다. 엄마는 가셨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 옆에 놓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하리나, 그날 밤 기억나?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다툼했을 때 넌 울고 있었고 나는 그냥 나가버렸지. 사실 그날 아침에 난 정밀검사 결과를 받았어. 완전한 불임은 아니다라는 희망적인 결과.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걸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웠다. 무서웠어.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그 말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또 실패하면, 그때 넌 얼마나 더 상처받을까? 그게 겁났어. 하리는 쓰게 웃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더 상처 주는 선택을 했다고? 그게 널 위한 침묵이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땐 그렇게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건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어. 하리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녀는 병원 담요를 더욱 꼭 움켜쥐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나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아. 내 몸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내 곁에 없었고 그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어. 그래서 떠났어. 당신과 당신 가족이 이 아이를 뺏을까봐. 날 다시 끌어내릴까봐. 준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할 자격이 없다는 듯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기만 했다. 가끔 생각했어. 당신이 만약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무슨 얼굴로 날 마주할까? 하리는 눈을 내리깔고 속삭였다.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지만 냉정하지 않았어. 준호는 눈을 들었다. 난 그날 내가 분만실에 실려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놀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었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앞에 올까봐. 그는 이어 말했다. 내가 불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너였어.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 하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예전과 달랐다. 이제는 피하지 않았다. 그 안엔 후회와 책임, 그리고 묵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어? 왜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다.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등 돌려. 항상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맞아. 난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그리고 지금도 내게 다시 다가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병실 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이 이름은 민서야. 하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민서. 준호의 눈이 커졌다. 우리 성까지 붙여줬어? 하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내 아이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름을 지을 때 나도 모르게 당신의 성을 넣었어. 그게 아이의 진짜 자리가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 말에 준호는 눈을 감았다.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시 묻겠어. 당신 정말 민서의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 단순히 혈연만으로 아이의 곁에 있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해?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 배우고 싶어. 아빠라는 게 어떤 건지, 가족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하리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직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녀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침묵과 오해, 두려움과 도피가 지금 이 병실 안에서 조금씩 끝나고 있다는 것을.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눈이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고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의 풍경은 차갑게 멈춰 있었다. 유나리는 병실 창가에 서서 그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병원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을 마주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었다. 하지만 운명은 늘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에 그녀를 던져 넣었다. 병원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한 장의 이혼 서류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날짜는 10개월 전. 사인된 글씨는 단정하고 차가웠다. 그때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하리는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준비했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탁에 있는 날은 거의 드물었다. 그러나 그날은 왠지 모르게 기대를 걸고 싶었다. 그녀는 된장찌개에 손수 썬 두부를 넣고 소고기 미역국도 끓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향기로 마음이 닿기를 바랐다. 하지만 강준호는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식탁을 힐끔 보더니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 마셨다. 오늘 병원에서 좀 늦었어. 그가 말했지만 그것은 변명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었다. 그냥 늘 하던 말.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당신 좋아하는 반찬 해놨어. 그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하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밥그릇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그릇 가장자리에 묻어있는 미세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그것은 확실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하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실문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준호 씨, 당신 누가 있어요? 그의 등이 굳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만하자. 뭐라고요? 하리나, 우리 그만하자고. 이 결혼 더 이상 의미 없어. 하리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그들은 조용히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용히 체면을 지키며 재벌가의 며느리와 병원장의 아들은 그렇게 체면과 명예 속에서 깔끔히 이별했다. 하리는 혼자였다. 위로해줄 친구도 안아줄 가족도 없었다. 그녀는 새벽에 혼자 집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모든 기억들이 하얀 김처럼 흩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누구도 믿지 않겠어. 내가 내 인생을 지킬 거야. 그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부산, 누구도 그녀를 모르는 도시.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병원에서 남몰래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그녀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꾸고자 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아이는 나의 전부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야. 한편 준호는 이혼 후에도 일상은 변함없는 듯 보였다.
그는 여전히 강우병원에 실력 있는 외과의로 이름을 날렸고 환자와 동료들 앞에서는 완벽한 의사였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종종 그녀가 없는 집의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가 놓고 간 책 한 권, 쓰다만 편지, 그리고 향이 남은 옷 하나. 그것들은 모두 그가 놓쳐버린 것들이었다. 어느 날 병원 자료실에서 의무 기록을 정리하던 중 그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되었다. 윤아린, 산부인과 외래진료. 날짜는 최근이었다. 그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가 서울에 돌아온 건가? 아니었다. 주소는 부산이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선택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에게 무슨 자격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는 매일같이 자신에게 물었고 대답은 늘 같았다. 없다. 그는 그녀의 삶에서 철저히 사라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민서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이야기에 엮였음을 느꼈다. 그것은 운명도 우연도 아닌 그가 외면했던 책임이었다. 부산의 겨울은 서울보다 조금 더 온화했다. 하지만 윤아린의 마음속은 그 어느 겨울보다 싸늘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마트 계산원, 야간 카페 서빙, 전단지 배포까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했다. 이름 모를 작은 산부인과를 찾아다니며 정기 검진을 받았고 그녀는 초음파 화면에 떠오르는 작은 심장박동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곤 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단지 무사히 태어나기만 해다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병원 앞에서 멈춰섰다. 하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진료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 여자의 눈동자에는 공허함과 절망이 가득했다. 뒤따라 나온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자궁 손상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임신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말이 할인의 가슴을 때렸다. 그녀는 무심코 가방 안을 뒤졌다. 며칠 전 산부인과에서 받은 낙태 동의서가 손에 잡혔다. 그 종이는 구겨져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는 또렷했다. 그녀는 그 종이를 꾹 쥐고 병원 입구를 빠르게 빠져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눈물이 터졌다. 그날 밤 그녀는 스스로 결심했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킨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나의 생명이다. 그녀는 전세 자금을 모두 정리하고 작은 반지하 방으로 옮겼다. 식사는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고 입덧이 심해도 쉬지 않고 일했다. 가끔 병원에서 의료진이 걱정 섞인 눈빛을 보내왔지만 할인은 그저 미소로 넘겼다. 전 괜찮아요. 저보다 아이가 더 중요해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녀는 민서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 강민서. 내가 혹시 강준호의 아이가 맞다면 적어도 이름 하나만큼은 그 사람의 것을 남겨줄게. 할인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작은 스케치북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민서야, 너는 우연히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과 함께 만든 기적 같은 존재야.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기도 전부터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혹시 정말 준호를 빼닮았다면 그 순간부터 그녀의 평온은 끝이 날 것이었다. 그가 아이를 알게 되면, 그의 가족이 알게 되면 이 아이를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래서 그녀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도시 외곽으로 이사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가명을 쓰고 분만을 예약하려 했고 연락 가능한 보호자란에 없음이라 기입했다. 나는 혼자야. 이 아이와 나. 우린 둘이서 세상과 싸워야 해. 그러나 출산 당일 모든 계획은 무너졌다. 진통은 예정보다 일찍 시작됐고 눈이 쏟아지던 새벽 택시는 없었고 그녀는 인근의 종합병원으로 급히 실려갔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다. 강준호. 그녀의 과거. 그녀가 도망쳤던 진실.
그리고 민서의 아버지. 하리는 운명에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진통과 혼란 속에서 준호와 마주해야 했다. 아이가 태어났고 그 순간부터 그녀가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은 형체를 갖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민서의 얼굴. 준호와 똑 닮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얼굴. 그녀는 병실에서 깨어난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실감했다. 아이가 울면 달래야 했고 상처는 회복 중이었지만 가장 큰 고통은 마음에 남아 있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해도 이제는 그 사람에게 들켰다. 민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가 그를 원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피는 속일 수 없고 아이의 마음은 자라면서 자연히 아버지를 향할 것이다. 그녀는 갈등했다. 지금 다시 도망칠 수 있을까? 민서를 데리고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것. 그게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것을, 도망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준호가 진심으로 민서를 원한다면 내가 그걸 막을 권리가 있을까?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준호가 들어섰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할인을 보며 그는 천천히 걸어왔다. 잘 자. 그가 낮게 물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히며 이불을 덮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 민서와 함께 있고 싶어.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아빠로서 책임지고 싶어. 그리고 너에게도 용서받고 싶어. 하리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갈라진 얼음처럼 조심스러웠다. 녹고 있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그 얼음을 완전히 녹이기 위해선 그 이상의 진심이 필요했다. 수술실의 조명은 언제나 차갑고 눈부셨다. 유나리는 다시 그 빛 아래로 실려 들어갈 줄은 몰랐다. 출산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갑작스런 출혈과 고열로 인해 다시 긴급한 처치가 필요해졌다. 그녀는 민서를 신생아실에 맡긴 채 급히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휠체어에 앉아 준비실로 들어갔다. 몸은 무겁고 아팠고 정신은 멍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민서는 어떻게 될까? 준호는 아이를 책임질까? 그 사람의 가족은 과연 민서를 받아들일까? 그 생각들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수술실 문이 열리는 순간 멈췄다. 눈부신 조명 아래 마스크를 쓰고 선 사람이 있었다. 그 눈빛만으로도 그녀는 알아볼 수 있었다. 강준호. 그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리는 침대에 누운 채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또 당신이야. 간호사가 그녀에게 마취 준비를 설명하는 동안 준호는 그녀의 손끝을 조용히 잡았다. 차가운 라텍스 장갑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가 있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다. 하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곤 어렴풋이 기억나는 듯한 장면들이 떠올랐다. 예전의 결혼 생활 속 단 한 번 있었던 짧은 다정함. 그녀가 고열로 쓰러졌을 때 조용히 이마에 찜질을 해주던 그, 말없이 약을 놓아주던 손길.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짧고 흐릿해서 현실 같지 않았던 기억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수술은 시작되었다. 준호는 집중한 얼굴로 손을 움직였고 의료진은 그의 지시에 따라 차분히 움직였다. 수술실 안은 적막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누구보다 침착하게 수술을 진행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떨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여전히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도. 조금만 더 참아줘, 하리나. 속으로 되뇌며 그는 마지막 봉합을 마쳤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이동한 그녀는 몇 시간 후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창밖은 어둑해져 있었고 회복실 안은 조용했다. 그녀가 눈을 뜬 순간 가장 먼저 보인 건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강준호의 뒷모습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고 그 위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하리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지만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안도와 후회, 다 말로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수술. 잘 끝났어. 그는 간단히 말했다. 출혈도 잡았고 상태도 안정적이야. 하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직접 수술했어요? 그녀는 물었다. 준호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누군가 해야 했어.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전부예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가장 내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야. 할인의 눈가가 떨렸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방어를 흔들었다. 나 아직도 나쁜 남편이었고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엔 장갑 너머가 아닌 진짜 손으로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지금 이 감정이 용서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서를 품에 안았던 순간처럼, 지금 이 남자가 자신의 손을 잡은 지금처럼, 어쩌면 두려움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회복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유나리는 잠시 평화를 느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던 강준호의 손길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익숙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도한 구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최사모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유나린 씨. 그녀는 성을 붙여 부르며 말문을 열었다. 하리는 상체를 일으키며 천천히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최사모는 대답하지 않고 병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가에 놓인 신생아 침대, 그 안에서 잠든 민서를 향했다. 아이 얼굴은 봤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강준호를 꼭 빼닮았더군요.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진실이었다. 그래서 오신 건가요? 하린이 물었다. 최사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민서는 확실히 우리 가문의 핏줄입니다. 하리는 결과를 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숨기고 도망쳤습니까? 최사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당신은 그걸 배신했습니다. 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하린의 목소리도 흔들림이 없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철저히 외부인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상처로만 남아 있습니다. 최사모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다. 그건 감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민서가 강씨 가문의 유일한 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면 적어도 아이는 우리 가문에서 키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삶을 줄 수 있습니다. 하리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말했다. 민서는 제 아이입니다. 제게는 전부입니다. 핏줄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 아이는 내 손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 가문의 의무입니다. 민서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계승자도 아닙니다. 하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고 죽을 만큼 아파하며 세상에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아이를 강씨라는 이름으로만 보고 있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의 분위기를 직감하고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에요? 최 사모는 곧장 아들을 향해 말했다. 준호야, 이 아이를 가문에서 양육하자. 하린 씨는 이미 우리를 떠났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맡아야 해. 준호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어머니, 그건 제 아이입니다. 하린과 제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하린입니다. 넌 아직도 감정에 휘둘리는구나. 아닙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이번만큼은 감정이 아닙니다. 민서는 가족이고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최 사모는 아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서 물러섬을 찾을 수 없자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럼 책임져라. 아이도, 그 아이 엄마도.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병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하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2번 다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라. 문이 닫히고 조용함이 다시 병실을 채웠다. 하린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지금까지 내가 외면했던 것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는 침대 곁에 다가와 민서의 작은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이 손이 내 인생을 바꿨어. 그리고 너도. 하린아,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 하린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진심임을 느꼈지만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서가 작게 손을 움츠리며 아빠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 작고 따뜻한 손길이 이 방 안의 모든 벽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유나리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아이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하린의 몸은 아직 회복 중이었고 민서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며 울고 웃었다. 예전 같았다면 그녀는 혼자였을 것이다. 밤새 아이를 안고 울었을 것이고 열이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불안에 떨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강준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다. 일을 마치면 곧장 와서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소독하고 민서를 안고 밤을 함께 지새웠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가 진심으로 바뀌었고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린은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그는 그녀의 경계를 이해했고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곁에 있었다. 민서가 밤새 울던 어느 날 하린은 기운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올 듯 말 듯한 얼굴로 아이를 달래다 힘없이 말했다. 하루만 누가 대신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민서를 안아들고 조용히 창가로 걸어가 흔들었다. 작은 민서가 그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자 하린은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 말 없이 흘러간 그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하린은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 어머니 집으로 가기로 했다. 짐을 챙기는 그녀를 보며 준호는 물었다. 도와줄까?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묵묵히 아이 용품을 정리했고 그녀가 무거운 보온병을 들자 자연스럽게 그의 손으로 넘어갔다. 함께 움직이는 이 일상이 어쩌면 오래된 부부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하린의 어머니는 민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준호를 보자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니?
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늦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하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의 봄 햇살은 따뜻했고 그녀의 가슴도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며칠 후 동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있었다. 하리는 아이를 안고 줄을 서 있었고 민서는 낯선 환경에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다. 준호였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안을게.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민서를 받아들고 부드럽게 어르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상하게도 민서는 금세 울음을 멈췄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주변 엄마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남편이 저렇게 잘하네. 요즘 보기 드문 아빠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차올랐다. 따뜻함과 아련함, 그리고 묘한 슬픔이 섞인 감정. 며칠 후 준호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함께 살면 안 될까? 그 말에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조심스러웠다. 바로 결혼을 하자는 말은 아니야. 그냥 민서가 두 사람 사이에서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난 아직 용서가 다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알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기다릴게. 당장 아니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언제든 난 괜찮아. 그날 밤 하리는 민서를 재우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빛나는 가로등 아래에서 물방울이 반짝였다. 그녀는 손에 들린 편지지를 바라보았다. 준호가 민서에게 쓴 첫 번째 편지. 민서야. 아빠는 서툴고 느린 사람이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단다. 하리는 그 편지를 접어 작은 상자에 넣으며 자신의 마음 어딘가가 천천히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유나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내리던 봄비는 어느새 그치고 새벽의 적막함만이 창문 너머로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민서가 자고 있는 옆자리에 앉아 한참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작은 손, 얇은 속눈썹, 쉴 새 없이 꿈틀이는 입술. 그 모든 게 그녀가 살아야 할 이유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울려 퍼졌다. 나는 정말 강준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는 변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말 대신 행동으로, 침묵 대신 진심으로. 그의 노력은 꾸준했고 억지로 다가오지 않았으며 늘 아이를 먼저 생각했다. 그러나 하리는 알고 있었다.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신뢰를 잃는데 얼마나 빠르고, 그걸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친정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나, 준호 씨가 다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말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마음은 아직 조심스럽고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민서를 볼 때마다 또 그 사람이 요즘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을 다시 믿는 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보다 그 사람 없이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다시 그 사람 옆에 섰을 때 너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니? 그 말은 하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라는 걸 그녀는 점점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민서의 100일 촬영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스튜디오는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하린은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했다. 민서는 처음 입어보는 작은 정장에 낯설어하면서도 카메라 앞에서 천진난만한 웃음을 터뜨렸다. 촬영이 끝난 후 사진작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가족 사진도 하나 남기실래요? 하리는 놀란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괜찮다면 함께 찍고 싶어.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셋이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바라봤고 민서는 두 사람의 품 안에서 웃었다. 찰칵.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그 순간 하리는 알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다.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촬영 후 준호는 그녀에게 작게 말했다. 하리나,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잠시만 어디 같이 가줄래? 그들은 함께 한강변의 작은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살짝 불고 강물은 잔잔했다. 준호는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작은 상자 안에는 편지와 함께 얇은 팔찌 하나가 들어있었다. 은은한 은색의 팔찌 안쪽에는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유나rin, 마이스프링. 그녀는 놀라며 팔찌를 손에 들었다. 이건 그날 내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생각했어. 언젠가는 너에게 봄이 다시 오면 좋겠다고. 그 말에 하리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 다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매일매일 너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민서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 건 물론이고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리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손목에 채우며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준호 씨, 나 아직도 무섭고 또 상처가 날까 봐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이 기회를 놓쳤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눈물 머금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해봐요. 처음부터. 우리 셋이 다시 시작해요. 그 말에 준호의 눈도 붉어졌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강물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두 사람의 손 위에도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다. 용서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시작은 충분히 아름다웠다. 봄은 그렇게 지나갔고 여름이 조용히 다가왔다. 유나린과 강준호는 민서와 함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이곳은 그들이 처음으로 함께 고른 공간이었고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거실과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방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다. 하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준호는 실수를 반복했다. 아이를 낳는 법, 밤중 수유, 병원 예약, 기저귀 정리. 그 모든 게 준호에게는 낯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상처받을까 걱정했고 때때로 혼자만의 방어선을 세우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 나 아직도 불안해요. 괜찮아. 같이 느끼면 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은 말들과 조심스러운 행동들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갔다. 민서는 어느새 옹알이를 시작했고 밤에는 하린의 품이 아닌 준호의 팔 안에서 잠드는 날도 많아졌다. 하린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가끔은 멍하니 눈물을 흘리곤 했다. 무너지지 않고 살아낸 시간들, 그 모든 상처 위에 피어난 이 평범한 하루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셋은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민서의 첫돌 앨범을 만들고 있었다. 하리는 사진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시간 참 빠르네요. 그치. 민서가 태어난 날이 아직도 선명한데 벌써 돌이라니.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리는 사진을 넘기며 말했다. 수술실에서 당신 얼굴 봤을 때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준호는 하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서를 처음 안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네요. 하린이 조용히 웃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준호는 그 말에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를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 순간 민서가 장난감 블록을 손에 쥐고 아빠 쪽으로 기어갔다. 준호는 민서를 번쩍 안아 올리며 말했다. 자, 민서야.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하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방,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내가, 바로 내가 꿈꿨던 삶이야. 며칠 후, 세 사람은 가까운 교회에서 소박한 가족 예배를 드렸다. 돌잔치를 대신해 민서의 첫 생일을 감사와 축복으로 시작하고 싶다는 할인의 제안이었다. 목사님은 짧은 기도를 마친 후 할인과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고통 속에 태어났지만 사랑 속에 자라게 될 겁니다. 부부가 다시 하나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노력이고 선택이고 믿음입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 말이 그녀가 지난 시간 동안 걸어온 모든 여정의 대답 같았다. 예배가 끝난 뒤 작은 가족 사진을 남겼다. 이제는 어색함 없이 셋이 나란히 웃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서는 유치원에 들어갔고 하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준호는 야근을 줄이고 아이의 등하원을 도맡았다. 집에는 늘 어수선한 장난감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어느 저녁 평소처럼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식탁 너머로 상자를 하나 꺼냈다. 하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뭐예요? 이번엔 진짜야. 그는 웃으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고 반짝이는 반지 하나,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진짜로. 하리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진짜로. 그날 밤 민서는 엄마 아빠의 웃음소리 속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고 작은 창밖으로는 별빛이 반짝였다. 이야기는 화려한 재벌가의 로맨스도 기적 같은 기승전결도 아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랑, 실수, 오해, 이별, 그리고 선택. 하지만 그 끝에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손을 내미는 진짜 용기가 있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인 작은 가족의 이야기.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함께 조금씩 천천히 행복해지고 있다.